자, 21강 마케팅으로 가겠습니다. 마케팅은 딱 한 문제예요. 그래서 딱 한 문제를 잡고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전략 차원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는데, 시장 전략 마케팅에서부터 마케팅 전략 차원이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항상 공급자에서 수요자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로 갔는데, 이제 소비자가 중요하다. 닭집이 옛날에는 잘 팔렸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중요해서 열리면 잘 파는 게 아니다. 그럼 공급자의 소비자니까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자, 시장 점유라는 것은 이 자체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힌트가 나오거든요.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포피 믹스 전략.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되거든요. 자, 내용을 본다면 STP가 순서예요. STP.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이제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 32평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 사람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세니까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암기해도 좋아요. 시장 세분화. 자, 그럼 우리가 큰 평수가 잘 나갈수록 소형 평수가 잘 나니까 소득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은 세분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한다는 자체는 거기서 찍는 거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 있다면 타겟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적 시장의 선정 또는 선점이라고 하도 선정도 맞습니다. 목표 시장의 선정이죠. 그래서 타겟해요. 중상층을 찍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만들기. 포지션이라는 건 차별화예요. 자, 우리가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해서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돼, 학원에서. 그럼 차별화라는 자체는, 자, 공급을 나눠요.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다, 내 세상이. 그러면 GS 자이하고 어때요? 이 공급 상품을 나눕니다. 공급 부동산, 공급을 나누는 거죠. 공급 부동산에 대한 제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는 포지션을 어디다 할까? 그래서 이제 이 표적시장은 세분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전에 표적시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는 자체가 이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P와 또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공급자의 전략 밑줄,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가 들어갑니다. STP 포피 믹스.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 고객이죠, 고객.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소비자를 그 이질성에 따라 몇 개의 특징을 나눈다. 소비자를 나눠요. 표적시장은 그 밑에 어때요? 이번에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세분화된 게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고요. 차별화는 표적시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차별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고객 마음속에 경쟁 제품에 비해 차별적 특징을 가지도록 또 제품 개념을 또 정하죠. 적절한 위치를 또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와 포피 믹스를 바꿔낼 수 있어요. 이 포지셔닝과. 그래서 유통 경로는 중개업자를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분양 대행업자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게 유통 경로예요. 자, 제품은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화된 소비 양식 관계로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 설치한다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반영한 친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근데 이제 프로모션은 우리가 어때요? 여기서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이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인데 판매 촉진은 이제 견본 나눠주기도 하고 모델하우스 가면 추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하고 프로덕트를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탄력성이 높지 않는 비탄력적인 가격을 우리가 비탄력적인 가격을 높게 잡아야 되죠. 진입점이 높아 경쟁 기업이 진입이 어렵을 때는 제품 품질이 높을 때 저가는 가격 낮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어때요? 박리담에는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가는 좀 탄력적일 때 저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적은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보는 광고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기사에 대한 자극을 해서 가는 거고요. 광고는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서 비인적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광고를 해도 사람이 광고하지만 그래도 매체니까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홍보라는 거와 광고도 의사소통에 들어간다. 근데 대면 이적 판매는 그냥 가서 대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잘 나오냐면 밑에 마케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통경로는 현 입주자 직접 분양대에서 맡기는 게 중개업자 활용하는 게 믹스고, 상품 계획에 대해서는 단지 내 자연 친화적 공간 설치,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 방향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 디지털, 지상 주차장 이렇게 보고요. 가격은 이제 아까 제가 저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탄력적일 때, 고가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의사소통은 홍보 광고 이적 판매 판매 촉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다라는 것은 AIDA라는 게 있어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객 점유로 가야 되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소비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의사 결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아이다죠. AIDA. 자, 어텐션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짓죠.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로 이제 어텐션 합니다. 주목 끌고요.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심, 욕망, 행동. 관심, 흥미, 인터레스트. 욕망을 충족시키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는 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은 분양대행업자가 나와서 궁금증을 제시해주고, 셀링 포인트라는 걸 제가 설명했잖아요. 셀링 포인트는 이제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가는 거죠. 관계 마케팅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나오고,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브랜드 나왔죠. 마케팅 환경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 거실은 외부 환경이에요. 통제를 불가능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쾌적성 같은 거 중요해요. 환경 같은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거시적 자연 환경이고요. 경쟁업자가 나왔어요. 공중 고객 정보는 미시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업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업자도 마케팅 활동에 들어갑니다. 미시적 환경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는 자체는 잘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자, 광고의 제한성.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제한성은 서울에서 광고하는 거 부산에서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다 틀리겠고, 한번 팔리면 이제 안 합니다. 시간의 제한성이고, 광고는 보통 이 분필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사람이 하지만 우리는 매도자 다 한다. 안면서 같고요. 신문 광고가 한번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안내 광고는 한정된 공간에서 약어를 이용하고, 전시 광고 좀 공간이 넓고요. DM은 다이렉트 메일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제 오픈한다고 하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명물을 만들려면. 업계 출판물이고 교통 광고가 있고요. 오른쪽 가시면 이제 TV 광고는 다 아실 테고, 점도는 뭐 보증금 얼마 이렇게 유리창에 적혀져 있는 거. 노벨트는 여러분이 쓰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게 있죠. 노벨트다. 자그만 장식적인 조그만 그 물건. 업자를 알리는 것이지 장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죠. 호의를 구하고 감사의 뜻.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 빈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약적과 조방적에서 건물을 올리면 집약적이고 건물을 내리면 조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증현은 이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가 발생한 초과이익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가고, 직주 분리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는데, 자,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더라. 접근은 이제 다시 회귀되더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이 환경이 악화되니까 나가죠.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들어오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나갑니다. 근데 다시 또 우리가 집가가 또 격차가 또 감소되니까 들어오고요. 공적 규제가 강화되면 나가는데, 완화되면 또 들어오고, 교통체계 발달하면 나가는데 교통 혼잡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도심지가 재개발 주택이 철거돼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 개발이 완성이 되면 또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사람들이 낮에는 바글바글 밤만 되면 뻑 뚫리는 게 공동화가 동롯 현상이죠. 도심 공동 비율이라는 자체는 그 주 야간의 차이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출퇴근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접근의 결과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회춘화, 자, 다시회, 젊어진다는 얘기죠, 도심이. 집가 구매는 도심에서 외곽을 갈수록 떨어지는데, 집가가.
오른쪽에 수프로는 도시보다는 외곽에 난개발이 발생되죠. 무계 무질서.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특징이 보시면은 주거지보다 상업지, 공업지도 발생이 되고 도심 좀 외곽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반 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 해드리고요. 자, 부동산 개발 파트입니다. 개발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의의가 있는데 요 정의보다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성과 개량은 조성은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건축하기 전 단계고 건축을 하는 게 건축 단계다. 자, 부동산 개발의 절차는 한번 제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326 개발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나와요. 부동산 개발의 절차, 과정. 그래서 전실안로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구전 동안은 부실하죠. 입으로 내려온 동안은 부실하다. 기록이 부실하다. 그래서 돈 빌려서 금건마 건설해서 팔아먹자. 자, 그러면 구전 단계,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요. 어디다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할지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나오고 전실행서부터가 나와요. 전실행 가능성은 실행 가능성 정의입니다. 예비적 타당성.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높다면 무조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부지 매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기는 계략적으로 간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은, 자, 실행 가능성은 타당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타당성을 보는 거죠. 타당성이 없으면 건설하면 안 돼요. 타당성을 본다는 것은 법경기를 보죠. 법률 경제 기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이다. 자금을 융통하고요. 건설해서 팔아먹습니다. 마케팅 단계 잘 물어봐요. 마케팅은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돼요. 초기 단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우리가 매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는 초기 단계 한다. 후기 단계 하면 안 돼요. 초기에서 한다. 그래서 구전부실 근거만. 자, 갑니다. 핵심 포인트.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때요?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간다. 마케팅은 초기 단계. 핵심입니다. 자, 계획 단계는 사업 계획을 하고 토지 매도자와 협의 단계를 하며 인가를 받고 시행 처분하죠. 그래서 개협, 인시처, 개가 또 나오니까 그렇게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실행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세요. 자, 얘는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 타당성으로부터 나온 결과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구 수익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차이 때문에 기대와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매도 활동할 때 자, 세 번째 주면 초기 단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여기가 출제 빈도가 또 있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있는 것만 필기를 하겠습니다. 개발의 위험이에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법률적이거든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자, 법률적 위험은 나한테 제도가 나한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매입했는데 토지를 개발지역으로 묶이거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였다든지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어떻습니까?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자, 중요한 건 이제 지역지구제는 토지용규제는 공법이고요. 소유권은 사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에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인다. 자, 시장 위험을 줄이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시장이라는 자체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랗게 다가오는 건데요. 개발업자 입장에서. 자, 시장성 연구와 시장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 연구를 한 다음에 시장성 연구를 하죠. 자, 그래서 시장 조사로서 줄일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시장 연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성을 분석해서 개발업자니까 수요가 많아지지만 시장성을 봐요. 시장성도 넓은 개념이죠. 이 두 글자, 세 글자니까 예문도 나오고 예문 다음에 나온다. 그럼 얘는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D 파트의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상은 시장이고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큼 거래될 수 있는 매매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성이다.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 임대될 능력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흡수율은 시장성에 들어가요. 흡수율은 세 글자죠. 분양률을 얘기하거든요. 분양률. 그래서 분양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세 글자니까 시장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유량입니다. 95% 됐다고 얼마큼 됐는지 모르잖아요. 유량 개념이라는 건 아직 안 넣었는데 가지고 가시고요. 과거 현재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목적이라는 게 가장 많이 떠요. 그 다음에 거시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경제가 있고 시장성이 있거든요. 시장성은 흡수 분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밑에 개발 초기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개발 초기 하는 게 자기가 위험을 줄여요. 매수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 매수자에 대한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는 초기는 위험이 크지만 개발 사업의 가치는 작죠. 그래서 가격을 낮게 잡아야 되니까 후기로 갈수록 매수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높지만 위험은 작아지나 개발 사업의 가치는 엄청 상승한다. 그래서 매도자는 초기에서 매수자한테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가격을 낮게 가야 되죠. 자, 비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데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인플레가 심할수록 추가적인 더 달랄 수 있어요. 공사기간 장기일수록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아직 안 나왔는데 간평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이상은 줄여줘요. 안 내니까. 근데 공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과 시장성이 있다 그랬죠. 이 5단계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역 경제에서부터 시장성까지는 시장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업자에 대한 결정에 대한 초점을 둬서 앞쪽을 시장 분석이라고 뒤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는 출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또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분석이라는 자체 우리가 들어가보죠. 자, 우리가 지금 했지만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스토리로 가는 게 좋아요. 어떤 스토리가 딱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A 지역에 자,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이라는 자체는 모든 게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입니다. 얘가 하고 싶은 건 상가가 아니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수용급부터 가서 시장이 먼저인데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거시적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봐봐. 시장성의 흡수 분석 같은 건 미시적이었어요. 얘가 거시적이면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되거든.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였죠. 두 글자, 세 글자. 그래서 A 지역은 이제 거시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총량적인 지표를 봐요. 그럼 시장이라는 것은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시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특정 유형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상을 보죠. 그래서 수요 공급 중에선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자,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봐서 여기가 흡수요 분석에 들어갔죠. 이걸 세 가지를 앞쪽에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시장 분석은 아직은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채택 가능성입니다. 채택 가능성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정보 수집을 해서 여기 시장성의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겠잖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면 투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제 시장성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 같은데 이제 보시게 되면 경제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성. 경제성은 돈 되는 여부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돈 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장이 먼저고 두 글자, 경제성이 세 글자라고 따로 내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묶어서 한번 순서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네. 시장은 두 글자에는 세 글자입니다. 뒤에 있는 게 앞에 걸 포함하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중에서 현재는 과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글자, 세 글자 더 크죠. 그래서 지역 경제는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로서 거시적이며 모든 부동산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 고용,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연해주는 거죠. 자, 시장은 특정 부동산의 유형에 대해서 수용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급은 제가 사람은 세분화, 사품은 차별화라고 했죠. STP에서. 그래서 수요층은 세분화, 공급 부동산은 차분화, 차별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자 밑에 보시면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구체적으로 봐서 흡수율 분석으로 가죠. 아까 얘기했고요. 흡수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목적이 있다. 타당성은 그냥 굵은 글씨. 충분한 수익성이 나와야 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법경계 중에서. 그 다음에 3번에 세후소득 갖고 따진다라는 자체만 앞쪽에서 우리가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의 요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정도만 하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컨소시엄, 토지 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차지도 지주 공동에 들어가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진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비교해서 냅니다. 어떤 걸 비교하는지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닉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요즘 트렌드가 자체 사업,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을 바꿔내요. 자체 개발 사업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 이제 우리가 토소라고 할 겁니다. 얘가 지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요. 그럼 지가 다 하니까 개발 이익은 다 지가 어떻습니까? 먹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 자기가 다 져요. 가장 많은 형태죠. 그래서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나 위험성은 높죠. 그래서 나온 게 지주공동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왔었거든요. 지주공동 사업은 지주공의 땅의 소유자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업자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럼 토소입니다. 토지 소유자 줄임말. 자, 갑돌이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금은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가 돼요. 개발업자가 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나눠 먹는 거죠. 만약에 자, 얘가 60억 들어갔다, 40억 들어갔다면 6대4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냈었어요. 지주공동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서로 분산한다, 위험을.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지주공동이 이제 대표적인 게 등가교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과 사업위탁 방식이 있는데, 등가교환 방식과 사업위탁 방식을 바꿔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교환 방식의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자, 일단은 등가교환 방식과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을 바꿔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가 수탁이라고도 하거든요. 방식입니다. 그럼 등가교환 방식은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죠? 그럼 공사비를 대물로 준다는 건 건축물로 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60대 40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억을 벌었다. 그럼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띄워줘요. 그래서 너 40%만큼 가져가.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경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 주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말 그대로 현찰로 줘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공사비를 현찰로 줍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급을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60%, 난 620, 120원 먹을게. 너는 80원 먹어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투자자 모집형은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조합원을 구성할 때 조합원도 만들 토지 소유자가 되고 토지 자금을 제공하면 조합원이 투자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모집형은 뭐 조합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투자자 모집형 찍는데 잘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럼 얘와 사업위탁을 바꿔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위탁 방식, 자, 수탁 방식은 그러니까 쟤와 얘 비교, 얘와 얘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토소죠. 토지 소유자. 토소가, 자, 소유권을 안 넘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업자한테 노하우를 제공받죠. 개발업자가, 야, 토지 소유자야. 왜? 너 토지 있니? 토지 좀 갖고 있다, 야. 너 자금도 있니? 자금도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니 짜증나게. 그럼 자금도 있으면 나한테 그걸 좀 맡겨놓지 않을리? 왜? 너 뭐 하는 놈인데? 과거의 전적을 얘기하죠. 아, 나 이래서 내가 사업하면 무조건 대박이나. 나한테 맡겨라, 얘.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너는 어떻게 될 건데? 나는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노하우만 줄 테니까 나한테 수수료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교환 방식은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아요. 수수료가. 개발업자가 수수료 먹는 건 아닙니다. 지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발생 안 하고 지분 공유하는데 얘는 반대예요.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 공유와 수수료를 바꿔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스탑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업자한테 사업을 시행을 의뢰해요. 수수료는 먹죠. 그럼 사업 스탑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면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수탁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가 얘와 얘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주공동사업이거든요. 번호를 매긴다면 전체가 자체개발, 지주공동, 그다음에 토지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또 비교합니다. 얘와 얘. 그래서 우리가 토지신탁 방식. 자, 토지신탁 방식과 얘와 얘를 비교하는데 보통 맡긴다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맡기다라는 거죠. 위탁은 그냥 위탁한 거고, 신탁은 이제 믿어서 맡기는 거.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약간 토지가 이제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얘는 토소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자,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사실적이 아니죠.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용, 우리 신탁회사는 이제 신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신력 있는 데인데,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대고 모든 사업 명의를 신탁해서를 합니다. 그럼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형식적이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수수료 먹어요. 수수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맡기는 사람이 이제 위탁자라고 하고, 신탁법에서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왜냐하면 형식적인 돌려줘야 되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또 기간이 있겠죠.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개발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얘와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얘는 공통점인 것은 지분을 공유하지 않고 수수료 받는 게 공통적이다. 그래서 공통적은 안 나왔지만 사업위탁과 토지신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토지신탁은 신탁회사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신탁회사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되면서 사업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개발업자다 보니까 이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위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또 토지소유한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학문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가진 소지자가 있어요. 수익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위탁자가 됐지만 또 제3자의 또 수익자를 또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컨소시엄은 그냥 우리가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대규모죠.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법인끼리 주관사와 협력사가 될 수 있고 대규모 개발, 영동도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 명의를 컨소시엄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입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도 이 지주공동에 들어가거든요. 신차지 방식. 그래서 신차지, 새로운 차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구차지 방식에는 권리금을 주고받았어요. 자리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건물 분양가 임대였는데, 자, 지금은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임차권만 넘깁니다. 빌려줘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익을 받게 되면, 자,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지만 중간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차지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그 토지는 반환을 해줘야 돼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을 시가로 양도한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박스에 신차지는 차지 계약 종료 때는 어떻습니까? 차지 계약 처음에는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차지 계약 중에는 고액의 지대가 지불돼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종료시면 토지는 빌렸기 때문에 토지는 무상으로 건물을 시가로 양도한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강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2강으로 좀 쉬었다가 가겠는데, 22강은 이제 민간 자본 유치예요. 민간 개발에 대한 자본 유치.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는 이제 환지 방식, 매수 방식은 나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1강에서부터는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